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수다 경제톡의 이지영 앵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녹화하는 시점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퍼드성 뉴스들도 있지만 이 시장 참여자분들의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최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저랑 뉴스를 좀 팔로우를 해보실 텐데요. 실시간으로 코인니스 뉴스 속보를 몇 가지 좀 다뤄볼까 합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올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ETF 잠재적인 승인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이 첫 번째로 제기가 됐어요. 이 코인들이다라고 한다면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솔라나 그리고 XRP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ETF에 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이제 수급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알트코인 역시도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이제 암호화폐가 무작정 상승하는 시대는 끝났다. 일부 알트코인만 오를 것이고 대다수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는 일전에도 비슷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난 알트코인의 불장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전일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더리움이 사상 최악의 2월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이번 2,400달러 아래 월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사상 최악의 달로 기록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간 이더리움은요 매년 2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고요. 2018년 2월에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올해는 2월에 벌써 23%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2월에 관한 패턴도 이더리움이 깨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시장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시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봐야 할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기가 좀 무겁기는 한데요. 또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 반등할지는 모르니까 일단 시세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 24시간 동안 4% 하락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또 저도 찾아보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실제로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멕시코 관세가 유예됐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예정대로 시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크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세와 비트코인 간의 연결고리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점을 갖기도 하세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했고 대부분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더 많은 충격을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9.8%면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2배 이상 하락을 한 거거든요. 이더리움은 해킹 사건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가격 방어가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최악의 2월에 데이터를 기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RP도 9.42% 하락을 했고 솔라나 코인이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알트코인들 대비해서는 그 비트코인이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9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이 시장에 관한 공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우리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시장이 정말 강세장이 끝났나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현재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92,0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5%나 하락을 했습니다. 마켓캡도 자세히 한번 볼게요.
마켓캡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주요 코인들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주요 코인 보시면 비트코인이 4%, 이더리움 9.9%, 솔라나는 14% 폭락을 했고요. XRP는 9.4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ETF 플로우도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유출이 많죠. 여기 아랫단에 위치할수록 순유입과 유출을 계산했었을 때 유출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랫단에 또 유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 이제 현물 ETF 쪽으로에 관한 수급 역시도 뭐 시장에서는 다시 되돌림 현상이 좀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다라는 느낌들보다는 이제 시장에 좀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시장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패턴은 지난 첫 번째 멕시코 관세 리스크 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다시 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해킹 사건 겪고 나서 또 관세 리스크가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시장의 충격이 조금 더 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시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뉴스도 한번 팔로우 해보도록 할게요. 아서헤이즈의 공동 설립자가 이제 비트코인 7만 달러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가능성의 근거로 헤지펀드의 공매도 움직임을 제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ETF와 선물 가격 차이가 좀 좁혀지면서 포지션 청산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촉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낙폭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장이 오고 있다. 이제 비트맥스 설립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7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 헤지펀드들은 ETF를 매수하는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공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관한 포지션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 ETF와 선물 사이의 가격이 좁혀지면 헤지펀드는 ETF를 매도하고 선물을 다시 매수를 할 것이다. 포지션 청산을 통해 차익 실현에 나선다면 비트코인은 7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물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이 현물 시장으로 오기도 하고 시장에 이제 등락을 이야기할 때도 선물의 포지션이 대량으로 청산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상방 혹은 하방으로 더 가속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서헤이즈도 이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1,500억 달러가 청산이 됐고요. 그 청산이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이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시간대로 나와 있는 거라서 하루의 차트를 조금 더 이제 넓게 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이제 캡처가 되어 있는 거고 지난 24시간 동안 1,500억 달러의 청산이 일어났고 이 청산은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 트레이더 분들의 청산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청산이 되면은 하방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9만 1,00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의 영향도를 받아가면서 비트코인 투심도 악화된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좀 하락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해킹 사건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일지 볼게요. 콜드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소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내가 거래소에서 부여받은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건 핫월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콜드월렛은 이제 우리가 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빼서 따로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월렛, 하드월렛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콜드월렛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암호화폐 자산에 관해서 사실 이제 거래소 해킹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콜드월렛을 대부분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해커 그룹이 이 콜드 월렛을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콜드 월렛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콜드 월렛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고 핫 월렛으로 요렇게 접속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 콜드 월렛에 내 이제 차가운 지갑에 막 직역을 하자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뭐 10개 정도 있는데 지금 되게 상승장이기 때문에 나 지금 일부를 현금화시키고 싶어. 혹은 내가 현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팔려면은 내가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굳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제 거래소로 보내서 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콜드월렛에 있는 게 핫월렛,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탈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콜드월렛이 과연 안전할까? 근데 만약에 거래소로 접속하지 않았다면 탈취를 당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러면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거를 현금화시키지 못하는 자산을 굳이 콜드월렛에 가지고 있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 이 사건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이비트가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코인을 해킹으로 탈취를 당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단일 피해액으로는 이제 거의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 자체가 해킹을 당해서 예전에는 그 거래소에 있는 자금들을 빼간 경우도 있었지만 이거는 하나의 지갑에서, 그러니까 단일 거래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규모로는 정말 최대의 규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가 유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ERC20으로 발행된 토큰들이 유출이 됐고 이 중에서 이더리움이 48만 9천 개가 해킹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생한 역사적인 해킹 사건을 살펴보면은 이제 마우투곡스 해킹 사건 당시의 피해액이 4억 7천만 달러였고요. 디파이 프로젝트 해킹액은 6억 1,100만 달러, 그리고 바이비트 해킹액은 14억 6천만 달러고 이게 원화로는 2조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 해킹 피해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주목이 됩니다. 블록체인 탐정으로 현재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잭 엑스비티라고 하는 그 X 계정에서요. 라자루스 그룹이 얼마 전에 바이비트에서 해킹한 일부 자금을 페맥스 해킹 사건의 자금과 온체인에 직접 연결해서 두 사건의 최초 도난 주소에서 자금을 혼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그룹이 해킹을 이전에도 했겠죠. 근데 그때 해킹했던 탈취 금액과 이번에 해킹했던 탈취 금액을 좀 혼합을 한 겁니다. 그 뭐 의증은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혼합을 함으로써 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어찌 보면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현금화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해커들이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을 해킹했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콜드 월렛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더리움의 이제 다중 서명 콜드 월렛에서 핫 월렛으로 이체하는 그 과정을 노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조작을 했고 이제 본인들이 만든 그 사기 그 사이트라기보단 사기의 표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내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상적으로 이거를 바이비트로 이렇게 옮기고 있구나라게 보이게끔 했습니다. 물론 원래 해커들이 그렇잖아요. 약간 가짜 웹페이지 만들어 놓고 뭐 여기에 접속하십시오. 뭐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콜드월렛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내부 로직을 좀 변조를 해가지고 이 자금이 바이비트 거래소가 아니라 해커의 주소로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기술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낸스의 이제 CEO는 북한의 해커 조직의 그 해킹 능력이 정말 정교해졌고 정말 이제 놀랄만한 정말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잭 엑스비티도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공격 수법이 과거보다 더 정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킹 그룹은 한 명의 서명자를 속이고 악성 컨트랙트를 실행을 했고요. 사실 이 내용도 이 과정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콜드월렛에 있는 것을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히려 거래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해킹 조직의 지갑 주소로 옮기게끔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콜드월렛이 그간 안전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콜드월렛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복수의 서명자가 서명에 참여해야지만 열 수 있는 멀티시그도 서명을 속임으로써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서명자가 이제 서명을 해야 이 지갑을 열 수가 있는데요. 그 서명자들을 다 속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품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력도 되게 많이 한 거죠. 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 그 번거로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이제 자우창펑 같은 경우에는 다중서명 콜드스트레치 솔루션에서 대규모 암호화폐를 훔칠 수 있는 패턴이 있었다. 무서운 것은 피해 거래소가 다른 다중서명 솔루션 공급업체와 협업을 했다라는 점이다. 이번 해킹 배후로 지목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의 침투 능력은 매우 뛰어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이제 바이비트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바이비트는 그러면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로 옮겼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거잖아요. 그게 한국 돈으로 2조 원 정도의 규모인 거잖아요. 그럼 바이비트는 그 부분을 빠르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뱅크런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래소가 뚫렸다. 거래소가 이제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은요. 투자자들은 그 거래소에서 돈을 뺍니다. 그러면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순식간에 바이비트는 그 많은 인출금을 투자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지연이 나게 되면은 바이비트에서 돈을 빼지 않았던 투자자분들도 불안해하면서 빨리 이제 출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은행의 뱅크런 사태로 이어지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바이비트 측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뒤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14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이제 복구했다라는 이제 후속 기사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빠른 조치를 했고 지금 바이비트가 뱅크런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바이비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참고로 자금을 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이비트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크지도 않았고 저는 이번 사건을 그냥 좀 지켜봤고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이비트가 빠르게 좀 수습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했어서 그냥 일단은 제 자금은 계속 바이비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비트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주변에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라고 있잖아요. 그 해킹 당한 것들을 다시 해킹을 하는 화이트 해커들이 있는데 그 화이트 해커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해커의 지갑 주소까지 파악이 돼서 그 해커의 지갑 주소를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화이트 해커들한테 그 해커의 지갑 주소를 해킹하는 사람에게 이 잃어버린 물량의 10%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어찌 보면 현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킹 이후에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보유액은 8억 7천만 달러로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70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USDT는 1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이 거래소에서 자금을 좀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바이비트 측에서도 잃어버린 이더리움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구입도 했고 대출도 해서 이제 이더리움도 구입을 했고 그래서 그 물량을 빨리 이제 복구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거는 해킹의 지갑 주소와 페맥스 해킹의 지갑 주소의 코인 그 이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얘네가 이 두 개의 해킹 사건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이렇게 통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갑 주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블록체인 탐정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FTX 파산 사건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제 FTX 파산 사건도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FTX가 파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돌려받지 못했는데 FTX 파산 사건은 CEO가 명백히 잘못을 한 겁니다. CEO가 고객들의 예치금으로 선물 거래를 해서 손실을 내고 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 고객들의 예치금을 이제 마음대로 쓴 거고 바이비트는 한마디로 당한 건데 이 당한 거를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에 정말 안 좋은 전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뱅크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비트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유율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었거든요. 많은 또 알트코인들이 상장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바이비트를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래소 해킹 사건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을 끌어내렸습니다. 보완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선입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안전한 지갑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콜드 월렛마저도 뚫린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시장 투심이 안 그래도 안 좋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 리스크까지도 도래하면서 시장 굉장히 지금 낙폭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 안 좋은 그 분석이 하나 나왔어요. 그 비트코인의 수요 지표라고 하는 지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또 안 좋대요. 사실은 이 수요 지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감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수요 지표가 높다라는 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끄는 건데요. 그 수요 지표가 최근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 분석가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안 좋은 비관론들도 좀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지표랑 같이 참고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간밤에 10%. 그래서 이 차트는 이더리움의 비용 기준 분포 CVD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용 기준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그 하락하는 길에 축적을 한다. 그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저항선을 좀 만들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032달러에서 주요 이제 지원을 보여준다라는 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이 떨어지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좀 그런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3,149달러에서는 또 저항선, 3,100달러 선을 뚫지 못하는 그런 지지와 저항선이 보여진다라는 온체인 분석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더리움 2,600을 하회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어쨌든 그 저항선이 조금 뚫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더리움을 2,500달러 선에서 많이 이제 받쳐주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중요한 내용은 이제 바이비트의 해킹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러면은 그 해커를 잡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조사를 해본 바로 일단은 해커의 지갑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온체인상으로 암호화폐는 이 지갑에 관한 거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갑에서 만약에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은 그때 현금화 시킬 때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금화 시키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의 해킹이 맞다면 북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현금화를 시켜서 자금화를 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현금화 동향은 보이지 않고요. 그 이더리움 탈취한 이더리움을 USDC로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까지는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블록체인 탐정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 지갑을. 그래서 화이트 해커 쪽에서는 그 지갑을 다시 해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른 분석가들은 이 해커의 지갑에서 어떤 이제 사건 포지션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계속 주시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해커 입장에서도 적당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팔로우를 해보시면서 또 시장에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끌어내렸던 다양한 이유들에 관해서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웃으면서 또 시장 이야기를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